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퇴원한 트럼프 전 대통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위스콘신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을 암살 미수로 규정하고 수사 중인 FBI는 단독 범행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늘 아직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 SNS에 글을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골프 클럽에 있다 오후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총격범이 일정표를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도 이른 시간인 7시 반부터 SNS에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린다며 자신이 목숨을 구한 건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모두 결연하게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내일부터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할 연설이 기대된다 이런 말도 SNS에 썼습니다. 네, 자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FBI는 이번 트럼프 피격 사건을 암살 미수 사건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국제 테러 조직과는 연관이 없는 것 같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를 벌인 결과 총격범 혼자 벌인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는 총격범이 정신병을 앓았거나 온라인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증거도 찾지 못했고 특정 이념에 연루된 흔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격범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왜 트럼프를 쐈는지 아직은 실마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가입한 SNS 계정도 사용 흔적이 거의 없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총격범의 정치적인 성향도 파악됐습니까? 아닙니다. 유권자 등록은 공화당으로 돼 있는데 민주당 기부 플랫폼으로 $15를 낸 기록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종잡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크록스의 어머니는 민주당원이고 아버지는 자유주의 성향으로 정치 성향이 혼재된 가정에서 자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범죄 이력은 없는 대신 집 근처 양로원 주방에서 일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졸업 당시에는 수학, 과학과 관련한 장학금 $500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당대회 하루 전인 오늘 이미 트럼프가 출발했고 기대된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흥행이 대성공을 거둘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첫 공식 석상인데다 대통령 후보로 정식 지명되는 자리여서 공화당 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은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가운데서도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여 이번 행사로 대선 승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게 공화당의 계획입니다. 바이든이 TV 토론 이후 고령 리스크 늪에 빠진 사이 트럼프는 총격에도 살아나서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강인한 이미지를 구축한 만큼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17일 부통령 후보의 수락연설에 이어 18일에는 트럼프의 후보 수락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총격 사건으로 극적인 서사까지 더해진 만큼 화려한 대관식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은 모레부터 위스콘신 현지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분위기를 직접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나와 필습을 당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연단에 등장해서부터 퇴장할 때까지 긴박했던 순간을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컨트리 가수의 노래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가 현장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빨간 모자를 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단에 걸어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트럼프가 불법 이민 문제를 거론하며 말을 이어가는 순간 총성이 들립니다. Look what happened to our country. Probably 20 million people.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트럼프는 오른쪽 귀를 만진 뒤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후 경호원들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에워싸며 삼엄한 경비를 펼칩니다. Let me get my shoes. Let me get my shoes. I got you, sir. Let me get my shoes.
경호원들이 움직이라고 외치는 가운데 트럼프는 주먹을 여러 차례 치켜 올리면서 자신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과시했고 경호원들을 따라 퇴장했습니다. 차량이 유세 현장을 떠난 건 트럼프가 연단에 오른 뒤 단 11분 뒤였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번 피격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했는데요. 희생자는 50대 전직 소방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있다가 변을 당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다고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영웅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모두와 공유해달라고 가족들이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치료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담당자 마고 마틴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뉴저지 뉴워크 공항에 도착한 트럼프의 모습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트럼프는 전용기 계단을 부축 없이 혼자 걸어 내려왔고 왼손을 들어 인사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직후의 사진 한 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강렬한 이미지의 이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가 총격을 당한 뒤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사진입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트럼프가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지켜듭니다. 배경인 푸른 하늘에 미국 성조기까지 휘날려 더욱 극적으로 보입니다.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 공화당 인사들은 앞다퉈 소셜미디어에 같은 사진을 올리며 지지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I saw him put his fist up, that he's still here. God bless him. I don't know if I could have done it. What a brave, courageous man. 이 순간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흑인 인권 시위 현장을 촬영해 퓰리처상을 받았던 AP통신의 에번 부치가 포착했습니다. 부치 기자는 총격 소리를 듣자마자 미국 역사에서 기록되어야 할 순간임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올해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세 개의 사진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모든 신문 일면에 실릴 사진, 2024년 미 대선을 규정하는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를 향해 날아가는 총알 궤적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관심거리입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자사 기자가 촬영한 사진에 범인이 쏜 총알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연방수사국 요원은 발사체로 인한 공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며 총격범이 여러 발을 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행위를 맹비난하고 트럼프의 안위를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트럼프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온 바이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바이든에게 돌리는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을 보내기 위해 델라웨어에 머물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 소식을 보고받은 뒤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즉각 대국민 연설을 통해 테러 행위를 맹비난했습니다. Look, there'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It's sick. It's sick. It's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to unite this country. We cannot allow for this to be happening. We cannot be like this. We cannot condone this. 아울러 트럼프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와 통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tried to get a hold of Donald. He's with his doctors. Apparently he's doing well. I plan on talking to them shortly. I hope when I get back to the telephone. 이후 바이든은 실제로 트럼프와 통화를 했고 늦은 밤 휴양지에서 백악관으로 조기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바이든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통령 후보 선두주자로 꼽히는 JD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은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할 파시스트라고 주장해왔다며
이번 사건이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이클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은 사건 장소인 버틀러 카운티의 공화당 검사는 즉시 조 바이든을 암살 선동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흥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좌파 행동가, 민주당 후원자들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특히 이런 주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일 후원자들과의 화상통화에서 트럼프를 관역의 정중앙에 놓아야 할 때라고 말한 사실이 퍼지면서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말의 취지는 본인을 향한 후보 자격론 대신 상대인 트럼프를 공격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의미였지만 말의 표현이 이번 사건과 묘하게 겹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동안 타도 트럼프를 캠페인의 모토로 삼아온 바이든의 선거운동이 색깔을 어떻게 바꿀지도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수사국 FBI 외에 비밀 경호국에도 독립적인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백악관에서 3분가량 실시한 짧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어젯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화했다며 현재 양호한 상태이고 잘 회복되고 있다는 데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FBI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힌 뒤 용의자의 범행 의도에 대해 알지 못하며 섣부른 추측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비밀 경호국에 독립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총격 범행을 한 토마스 매슈 크룩스는 평범한 중산층 출신이라고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주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세가 팽팽한 대선 경합주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듯 가족들의 정치 성향이 혼재된 가정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건 현장인 유세장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크룩스 자택 진입로 주변을 통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네, 크룩스가 총격 직전 건물 위에 엎드려서 정조준하고 있다는 목격담과 함께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경호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전면적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총격 직전 용의자의 마지막 모습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총격범으로 보이는 긴 머리의 남성이 공장 지붕 위에 엎드려 총기를 조준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엔 총격 장면이 잡히지 않았지만 총성이 여러 차례 울린 뒤 영상 밖 사람들의 비명이 들립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 FBI는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20살 백인 남성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이번 총격의 용의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총격 직후 크룩스는 저격수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살됐고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크룩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하던 무대에서 120m가량 떨어진 공장 지붕에 올라가 총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공화당원으로 등록돼 있는 크룩스가 다른 전과는 없었으며 가족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There's going to be a long investigation into exactly what took place and how the individual was able to get access to the location, what type of weapon he had. All that it is really days, weeks, and months of investigation. 피격 직전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허술한 보안과 경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격 5분 전 한 목격자는 소총을 든 용의자가 곰처럼 기어오르는 것을 보고 경찰에 알려줬지만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know, we're pointing at the guy crawling up the roof. And he had a gun, right? He had a rifle. A rifle. We could clearly see him with a rifle. Absolutely.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무장한 저격수가 어떻게 인근 지붕까지 기어갈 수 있느냐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미국인들은 진실을 알아야 할 자격이 있다며 의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오는 22일 비밀 경호국 경호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본격화되면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빠르게 제압됐지만 대선을 넉 달 앞두고 벌어진 사태에 경호 실패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호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환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총격 사건 용의자가 총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트럼프가 연설한 연단에서 한 120m 정도 떨어진 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저도 거기 부분에서 매우 경악했는데요. 사실 그 120m,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건 삼중 경호의 개념에 의해서 경호를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 거리는 저격이 가능한 거리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소총이 있는데 그 AR-15라는 이 소총 같은 경우는 600m 정도 내에서는 살상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 우리는 이 소총 유효 사거리 내에는 경호 구역으로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 경호의 어떤 개념, 이 삼중 경호의 원리를 생각할 때 미국이 생각하는 삼중 경호의 원리, 한국, 영국이 좀 틀립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어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왕실 위험하고 이 권위를 살리겠다고 해서 그 삼중 경호를 해가지고 외곽, 뭐 1km 이외랄지 이때 외곽서부터 원천 봉쇄한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얘네들은 실제적인 그 기법으로 적용해서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근접 경호 위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주력한다는 거지. 네. 그 예를 들어서 저격하는 곳에 대해서 자기네 시크릿 서비스 SS가 근무가 안 하더라도 주경찰이랄지 그 밖에 있는 군이랄지 모든 외곽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누구의 책임에 있느냐의 기관의 책임의 문제지 여기는 유효 사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그 유세장 현장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좀 정리한 부분도 보여드렸었는데 유세장이 네. 어쨌든 탁 트인 공간이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목초지였고 지금 이 건물은 제외하고는 인근에 높은 건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경호국이 이 보안 경계에 포함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진짜 스피커가 공식 SS 스피커가 얘기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문제인데 네. 이 부분 저도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교수할 때도 그렇고 그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소는 테러범의 입장에서도 가장 그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특히 그 장소를 포함해서 저격할 수 있는 곳,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랄지 어떤 산이랄지 즉시 고층 건물이라고 경호실에서 표현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는 근무자를 필히 배치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그런 건물이 많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함으로써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이 경호의 기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그 가는 것을 일부 시민들이 얘기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연락이 안 됐다는 것들이 좀 이해가 저도 안 되는 건물입니다.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은 저격하기 좋은 곳에 선점하고 그 장소를 알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전에 이 친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격하고 하려는 마음을 사전에 먹었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고 저는 이제 경호 측면에서만 보면 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경호원들도 이 장면을 보시면 손으로 막고 있잖아요. 네. 예,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제2의 공격이 있을 경우 그 손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방탄 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탄 가방, 그 어떤 휴대용 케이스 정도에서 펼치면 3단으로 쫙 펴지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그 필수품인데 왜 갖고 근무를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호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총격 네. 사건이 벌어진 유세 현장이 탁 트인 데다가 또 수천 명의 관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경호하기에는 어떻게 더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첫 번째, 우리 이 행사장을 나눌 때 실외냐 실내냐에 따라서 경호 병력이 최소한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곽 같은 경우에는 저기들이 그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그 저격용 하는 것들은 살해한 다음에 그 대피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 테러범들이 사실 어디 숨어 있는지 저희들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 기본적으로 저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저격할 수 있는 곳들은 사전에 이 행사가 정해지면 우리는 이제 저격을 대응하는 팀이 있거든요. 대테러팀이라고. 네. 미국도 있습니다. 대저격팀. 이 사람들은 저격할 수 있는 곳만 살펴보는 전문 요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가동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이상한 상태고 네. 지금 이 총알이 날아가는 궤적을 갖다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머리를 노린 거예요. 그러면 아하. 이거 살해 의도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그 탄도 비행 곡선을 봤을 때는 네. 직선 약간 옆에서 직선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테러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OP죠. 그 미국 대테러 요원에 의해서 저격된다는 것은 네. 대테러 요원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첫 발이 일어났을 때 왜 거기에 대한 경고랄지 그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경호의 기본인데 네. 그런 것들이 왜 안 이루어졌는지는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는 야외 연설을 할 때 그 연설대 앞에 방탄 유리를 설치해뒀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유세 과정에서는 그게 안 보이던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 같은 게 빠진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전직 대통령 근무도 해봤거든요. 네. 미국에서 근무할 때도 같이 있을 친구들하고 얘기해봤는데 전직 근무하고 현직하고 근무자는 같습니다. 네. 규모는 틀리더라도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라도 야외 행사를 해서 할 경우에는 경호 장비를 갖다가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이 트럼프 팀에 있는 경호 전문가, 그 팀장, 책임자가 네. 놓치지 않았나 저도 그것이 좀 의심됩니다. 좀 네. 아쉽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격할 수 있는 곳에는 미리 미국 이 SS 스타일은 어떤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든지 보이지 않는 투명 유리판, 우리 교황님 이렇게 차량으로 할 때 유리판으로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갖다 방탄 유리식으로 해서 투명으로 해서 미리 설치해 놓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돼 있는지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총격범이 경비가 사실 그런 부분엔 삼엄했을 텐데 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총을 든 채 유사회장의 코앞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 미흡이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병호실에서도 우리 적은 인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기 어려우니 네. 예를 들어서 50m 수류탄이나 권총으로 쏠 수 있는 유효 사거리 약 50m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호실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2선 경비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여기가 주총 유효 사거리 600m입니다. 이럴 때는 경호실과 경찰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그다음에 한 1km 내외에 해놓은 것들은 저기 경호실, 경찰, 군 필요 있는 지역 주민까지 다 동원해서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외곽부터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진입로서부터 이 소총이라는 것들은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랬을 때 왜 밖에서 우리가 표현한 건 조기 경보 체제 미리 연락해가지고 대비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유세가 이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밖에 외관 기관, 유관 기관 경찰이랄지 군하고 경호실하고 같이 협조 체계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총격 당시의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총격이 일어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앞뒤, 그 주변에 있는 지지자들이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도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휴대전화로 당시의 화면을 촬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트럼프가 파이트 이 부분을 외치니까 박수를 치는 그런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같이 좀 대피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또 이건 우발 상황 시의 대피 요령이라고 하여튼 SC 원칙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여기서 우왕좌왕 대피하게 되면 깔려 죽거나 하는 더 시민들한테 더 위해가 강할 또 다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도 혹시 숨어있는 테러범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리 가정이거든요. 우리는 최악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움직이는 요원들은 SS 근접경호 요원인데 네. 밖에 있는 선발경호 요원 만약에 이런 큰 행사인 경우에는 3, 4일 전서부터 최소한 일주일 전서부터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임무를 나눠요. 그럴 뒤에 있는 근무자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모두 앉혀놓는달지. 왜 그러냐면 이 중에서 누가 다시 한번 저격을 하려고 그러면 일어나서 쏴야 되잖아요. 잘 보이게 하려고. 네. 그럴 경우 누가 테러범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럴 때는 우리는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네. 마이크를 사용해서 지금서부터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앉아주십시오. 라든지 손을 주머니에 넣어주십시오랄지 해서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이 대피시킨 다음에 그다음 세컨 스텝으로 남아있는 경찰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안전도 확보해라 하는 게 이 경호의 원칙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번 피격 사건으로 비밀경호국은 보안에 100% 실패했다.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범행이 일어나도 범죄를 잡으면 되지만 경호에는 100빼기 1은 99가 아니고 0입니다. 네. 이게 경호에는 사전에 그 예방 경호가 이루어져서 그 행사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행사장 경우에는 아무 대통령이 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임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히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정치 테러 이것도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아베 전 일본 총리도 2년 전에 총격으로 사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소주병 투척 요거를 당했을 사건 당시에 경호원들의 대처가 상당히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대비되는 거였는데 네. 저도 요 방면을 갖다가 좀 이렇게 원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말했던 요 가방이 이게 방탄 가방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저격받을 수 있는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1번이. 네. 이랬을 때 요 앞에서 저게 물병인지 만약에 염산인지 어떤 테러 물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사운드, SC 원칙인데 처음에는 경고합니다. 사운드 오프. 그걸 갖다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거든요. 네. 같이 경고를 해줘야 대통령 차량에서 앉아있는 운전 경호원까지 문제가 생겼구나 아니면 다시 대피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보였듯이 커버. 대통령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방어는 같이 일어나면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왼쪽으로 대피시켜야 될지 아니면 그 행사를 갖다가 기꺼이 계속 진행해야 될지는 거기에 있는 현장 책임자가 외부 내부에 있는 전체의 상황들을 파악하는 보고를 들은 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거기에 또 테러범이 대기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단상에서 연설할 경우에는 이런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예비 차량, 빨리 대통령을 갖다 피신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은 곳곳에 분산 배치해서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나가도 신속히 대피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경호원들의 이 우발 상황의 대피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경호 전문가에게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손경환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를 보면 미국 대통령을 향한 총격 피습으로 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모두 4명인데요.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과 20대 제임스 A. 가필드, 25대 맥킨리, 그리고 35대 존 F. 케네디까지. 이 가운데 특히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TV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에도 충격을 줬는데요. 1963년 11월 22일 오후 12시 30분 텍사스주 댈러스.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부인 제클린 여사와 함께 차량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던 순간 갑자기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피습을 당한 케네디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숨졌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자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했던 로버트 F. 케네디 역시 피습 대상이 됐습니다. 호텔 주방 복도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던 도중 한 괴한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한편 이 같은 암살 시도가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1981년 워싱턴에 있는 한 호텔에서 나온 순간 피습 시도가 있었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진 레이건 대통령은 약 일주일 뒤에 백악관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강인한 대통령, 스트롱맨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지지율이 70%대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동기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정치인을 향한 이 같은 공격의 배경으로는 정치적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극단주의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총격 시도 직후 세계 정치권에서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행을 자제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것,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기 피습 사건을 계기로 국내 정치권의 피습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팬덤 정치가 활발해지고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사라지면서 이 같은 사례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혐오 정치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취재진과 지지자 등 인파에 섞인 한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고 접근한 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불과 3주 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도심 한복판에서 중학생이 휘두른 돌덩이에 10여 차례 가격당했습니다. 2년 전엔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송영길 전 대표가 70대 유튜버의 둔기로 수차례 공격받았고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습으로 얼굴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민중 속에서 이렇게 신기의 발언 하나 거치는 순간에
반복되는 피습마다 정치권은 경호 강화 등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유세 특성상 과잉 경호 논란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권자와 만나는 거를 경호나 경찰에서 막거나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도 싫어하고 유권자도 싫어해요. 만날 수 있는 안전거리는 50cm로 한다, 70cm로 한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맹목적 추종 세력에 기대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상대 세력을 악마화해 극한 대치를 부르는 정치 지형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진영, 팬덤 정치 폐해를 막기 위해 승자 독식 선거제 등 게임의 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번번이 눈앞의 표심에 가로막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폐륜화가 되는 것처럼 수박으로, 그것도 뭐 왕수박, 뭐 중간수박 이렇게 평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응집력 강한 소수의 목소리가 절대적 비율 이상으로 과대표되는 상황을 막고 증오와 혐오의 정치 문화를 없애지 않는다면 이 같은 테러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자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 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의결해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제재 근거로 제시한 당헌 당규 위반은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과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제39조 제7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친명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평가를 두고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는 친국민, 친민주당을 표현하는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당대회 예비경선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함께 행사장을 찾은 김두관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친명을 표방하는 건 이 후보가 권리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신은 당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묶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당시 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 피고인 신문을 받습니다. 김 씨 측은 피고인 신문이 정치적 논란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절차를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뒤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가 된 골프 모임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모임 참가자도 사건 조사 결과 결재를 번복한 과정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임성근 골프 모임을 추진하던 단체 카톡방 멋쟁해병 참가자 송모 씨. 청와대 경호처 출신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왔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제보자 A씨는 최근 공수처에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송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녹취에선 지난해 8월 9일 대통령실이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는 듯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딱하다는 A씨에게 송 씨는 박 전 단장이 오버했지라고만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9일이면 박 전 단장이 처음 실명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때인데 별다른 반응 없이 박 전 단장만 문제 삼은 겁니다. 또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서도 사건을 바로 경찰에 넘겨야 했다는 A씨 의견에 이 사건은 군에서 살펴보고 넘겨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송 씨가 의혹 초기부터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었거나 친분이 있던 임 전 사단장을 위해 구명 로비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모임의 다른 참가자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가 VIP에게 잘 말해주겠다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표 내는 것을 말렸다고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다만 이 씨는 후배에게 멋져 보이려고 과장해서 말했다는 입장이고 언급한 VIP가 누군지에 대해선 연일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실제로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건 공수처 몫입니다. 공수처는 공익제보자 A씨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경기 화성의 해병대 골프장을 찾아 임 전 사단장과 멋쟁이병 참가자들의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7월 15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공명선거 실천 서약을 받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윤리 규범을 지키고 지나친 비방전을 자제하자는 데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네 번째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열고 충청권 당원들의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최상병 특검, 사천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攻防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립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최고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날씨 스튜디오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상쾌한 월요일 아침 날씨엔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바로 삼계탕과 우산입니다. 오늘은 삼복의 첫 번째인 초복입니다. 삼복 더위에 걸맞게 오늘 내륙 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복날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이 바로 이 삼계탕이죠. 더위를 식혀주고 여름철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여겨 복날이면 꼭 먹게 되는 삼계탕.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정답은 있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땀이 나는데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식혀주기 때문입니다. 또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면역력과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보양식 챙겨 드시고 오늘 하루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서울 얼마나 더울까요? 네, 서울 아침 기온은 24.5도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에도 무척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정오에는 29도, 오후 2시에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못하겠고 자정 무렵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하늘빛만 흐리겠지만 오후 한때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 산간에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 이상으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대구 28도, 대전과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에서는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군복무를 마친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진이 2024 파리올림픽 성화봉송에 참여했습니다. 진은 현재 시간 어제 저녁 8시쯤 루브르 박물관 내 마련된 성화봉송센터에서 나와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경찰 호의를 받으며 인근 리볼리가로 이동한 진은 성화를 넘겨받은 뒤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 앞까지 다시 행진했습니다. 진이 성화봉송을 한 거리는 약 200m입니다.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공식 선임된 홍명보 감독이 첫 행보로 자신을 보조할 외국인 코치를 뽑기 위해 오늘 유럽으로 출장을 떠납니다. 홍 감독은 현대축구 최신 전술과 피지컬 부문을 맡을 유럽 코치 후보군과 직접 만나 면담할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YTN에 홍 감독은 유럽 몇 개 나라를 돌 예정이고 면담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시흥의 한 슈퍼에서 주인을 살해하고 강도 범행을 벌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6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선 화재로 주민들 100여 명이 대피했고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밤 사건 사고 소식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경찰서로 호송 차량 2대가 연달아 들어옵니다. 지난 2008년 12월 시흥에서 강도 살인을 벌이고 도주한 사건에 유력 용의자 A씨가 압송된 겁니다. 호송차 고지 안에서 얼굴을 가린 채 16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흥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경상남도에 있는 용의자의 주거지에서 체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40대 점주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그동안의 도주 경로 등을 먼저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가득 채운 시뻘건 불길이 유리창 밖으로 치솟습니다. 불길을 피해 허겁지겁 빠져나온 주민들은 걱정 어린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내부는 거의 다 탄 것 같이 불길이 엄청 거셌고요. 연기도 거의 인근 옆에 도로에까지 연기가 지금 다 터져가지고 연기가 동네를 거의 덮을 정도로.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132명이 대피했고 21층에 있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집에 있던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검은색 차량이 나무에 아슬아슬하게 세로로 걸쳐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 동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난간을 넘어 3m 아래 다리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운전자 A씨는 추락 직후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달아났는데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신고도 접수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 부속품이 나뒹굴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남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습을 위해 2개 차로가 40분가량 통제되면서 일대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충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연이틀 발생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어제 새벽 4시 반쯤 해운대 해수욕장 앞 도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자신이 몰던 SUV를 버리고 떠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6시간 반 만에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그제 새벽에도 해운대구 중동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뒤집힌 차를 두고 달아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대로 성남 진출로 근처를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 차량이 뒤집혔지만 40대 남성 운전자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란 사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음주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이제 관장이 그 돌돌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이렇게 방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관장이 받는 혐의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지난 12일에 오후 7시 20분경입니다. 이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이 태권도 관장이 5살 남성 아이를 이 돌돌 말아놓은 매트에 10분여간 방치를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아이가 지금 현재 의식 불명의 중태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일단 이 관장,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이 수사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 아동 학대의 정황이 있다. 이게 처벌법이 있거든요. 그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또 이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돼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자,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지금 관장은 장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현재 이렇게 매트에 넣은 행위가 어떠한 의도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관장이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의도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만약에라도 이 고의적으로 학대를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동학대 중상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동학대 처벌법 5조에 의해서 3년 이상의 징역을 이제 선고할 수 있는 중한형의 선고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라도 이것이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럼 과실치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가능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지 중과실치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아동학대 중상해보다 훨씬 더 낮은 형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실제 이게 이 남성의 주장대로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이거 학대의 정황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학대냐 과실이냐가 이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 뒤늦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관장에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그 아래층에 있는 병원으로 업고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혹시 어떤 조치가 좀 늦어진 게 아닐까 이런 아쉬움도 드는데 만약에 이런 판단으로 아이를 119에 신고하지 않고 병원으로 직접 옮긴 것 이게 어떤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줍니까? 예, 아무래도 이 행위 자체가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커졌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어떤 뭐 자신의 죄를 조금 감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병원으로 옮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라도 이 멀리 있는 병원이 이제 조금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해서 내려간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사실관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이가 큰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에 관장이 CCTV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걸 지웠다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우리 형법에서는 증거인멸에 대해서 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한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인 부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별도로 처벌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고, 다만 만약에라도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다고 한다면 발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아무래도 현재 법원에서 발부가 이뤄진 것도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발부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증거인멸 정황은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관장이 장난이라고 언급했던 그 이유를 보면 예전에도 이런 행동을 자주 했다라고 직접 진술을 했다라고 전해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전수조사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우선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방치될 당시에 다른 아동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이때 당시에 어떠한 경위로 아이가 이렇게 매트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진술을 받을 것이고, 그 진술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다른 학대 정황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가 있고, 이 전체적으로 CCTV나 이런 부분도 또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CCTV를 보는 과정에서도 학대의 행위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목격자들이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떤 필요하다면 이제 증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진술 증거 채택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판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예. 대법원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나 일관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이라도 신빙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 아동의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줬던 사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4세 아이의 진술에 관해서도 그 당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어떠한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신빙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진술로서 인정이 돼서 유죄의 판결이 났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 아이들이 5세 정도의 굉장히 조금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만약이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이들이 어리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고 또 이제 여러 아이들의 말이 일치한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신빙성이 확보가 된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간 장기 미제로 남았던 시흥 슈퍼마켓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자,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사건 자체는 2008년 12월 9일 이제 새벽 4시경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슈퍼에서 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가 발생을 해서 점주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점주가 크게 다쳤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강도를 이제 검거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당시에 강도가 이 복면처럼 보이는 마스크, 모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착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신원 특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 이후에 이 강도로 예상되는 이 남성의 얼굴이 공개가 되는데 이 얼굴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고, 2017년에 시흥 경찰서에서 이 강력 미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 남성 유력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확인이 되었고 체포가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복면을 쓰고 어떤 얼굴을 가리고 그랬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어려워서 검거가 늦어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이 당시에 검거가 늦어진 정확한 경위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당시 이 신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검거가 어려웠다, 이렇게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당시에 그 16년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CCTV나 이런 것도 숫자가 적었을 것이고 이런 과학적인 수사에 대한 기법도 지금보다는 발달을 덜했을 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상 이 특정이 조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현재는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유력 용의자가 체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제보라든지 어떤 사실관계의 변화가 있어서 이 체포가 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그 근거가 어떠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확인이 된 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체포 경위는 아직 드러난 것이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만 일단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용의자는 범행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수사를 해서 이 용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이 용의자가 실제 진범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이 남성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아마 뭐 핸드폰 포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대화 내용에서 어떠한 정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의 증거를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또 당시에 남아있던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과 이 남성과의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피의자가 이 용의자가 현재 이 자신의 뭐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범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여러 가능성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거지나 휴대폰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됐던 그 증거물들과의 관련성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 용의자가 범인으로 특정이 된다면 이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강도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형법 33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강도살인죄라고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이 선고가 가능하고 만약이라도 강도치사, 그러니까 강도의 목적으로 했고 사망의 결과까지는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강도치사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용의자가 실제 진범이 맞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또 이제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벤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예, 13일 오전 1시경에 부산 해운대구청 어기 삼거리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벤츠 차량이 가로등을 이제 부딪힌 다음에 차가 전복이 됩니다. 전복이 됐는데 이 운전자가 여기 차량이 전복된 차량에서 빠져나와서 택시를 타고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경찰에서는 이게 혹시나 음주운전이라든지 약물에 취한 운전이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이 운전자의 행방을 지금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당시에 이 차량 자체가 가로등을 받기 전에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운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조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음주나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이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 만약에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 혐의가 뭐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죄가 인정되는 부분에까지만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물 파손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음주운전 처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앞서 계속 저희가 이제 언급이 됐었던 이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도주를 하면 그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정말 음주운전은 도주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어떤 법제화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걸리면 일단 도망가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퍼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비슷한 사건들도 여러 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른바 김호중 따라하기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 김호중 씨 사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시에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술타기 같은 행위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로 바로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이 검거 자체가 늦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변호사들끼리도 야, 이렇게 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마 이렇게 한 사람이 있겠어? 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에서 개정안도 지금 현재 발의가 된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발의 내용을 제가 봤더니 이게 이 음주운전을 피해서 도주한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 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술타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단속 전에 뭐 술을 마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그런 부분만 일단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실제 개정까지도 많은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술타기 부분 외에도 음주가 의심되는 경우에 도주했을 때 이때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든지 어떤 보완책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술타기 말고도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한편으로 이제 김호중 씨 얘기가 잠깐 이제 나왔으니 말인데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현재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이라든지 다른 죄명들을 통해서 4가지 죄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 죄명들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죄까지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재판 중에 뭐 혐의, 증거가 이제 어떻게 제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부분까지가 유죄가 선고되는지를 봐야 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어떤 그 법 개정안의 그 과정, 네,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음주를 한 후에 사고를 내고 나서 또 도주까지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일에 막으려면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 수치를 초과했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돼야 처벌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장의 호흡 측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이제 현재의 판례거든요. 예. 그리고 이 위험운전 치상이라고 해서 특가법에서 약물이나 뭐 이런 부분에 취해서 운전한 것이 증명이 되고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또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이렇게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자체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정황, 뭐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뭐 술을 마시는 CCTV 영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술을 먹는 영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고 뭐 몇 시간 내 뭐 술을 깨는 시간들이 보통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내에 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별개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둔다고 하면 이 부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오히려 순순히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수치를 받은 것보다 과하게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논의를 통해서 입법이 됐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야외 공원에 운동기구들을 모아놓은 산속의 헬스장, 이른바 산스장을 이용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남성이 사고 직전에 이용한 운동기구 부품이 부서져 있었다며 구청에 관리 소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들 사이로 노란 경찰 통제선이 쳐진 운동기구가 눈에 띕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 주민들이 자주 찾던 기구인데 지난달 이 기구를 사용하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이 운동기구는 케이블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요. 숨진 남성은 앞으로 몸을 숙인 채 양팔을 앞으로 당기며 이렇게 운동을 하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119에 신고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로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유족들은 현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운동기구의 케이블과 손잡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고장나 있었던 겁니다. 유족들은 A씨가 운동할 때 고리가 부서져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구청에 관리 소홀을 주장합니다. 운동하다가 기계가 잘못해서 탁 소리가 나서 탁 소리가 난 거 보고 본인들은 이제 알게 됐다고. CCTV가 없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도 답답한 상황. 다른 이용객들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CCTV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는 없지. 저쪽으로 가면 있는데 여기에는 없더라고. 여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어. 관할구청은 지난 5월 사고가 난 기구에서 소음이 난다는 민원이 접수돼 점검했지만 큰 이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제센터와 연결된 CCTV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과 운동기구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유세장 폐격에도 극적으로 목숨을 거진 트럼프 전 대통령.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의 통합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이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에서 대선 승리의 기세를 굳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증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며 두려워하지 않고 악에 맞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두 단결해 미국인으로서 본성을 보여주자며 악의 승리를 막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이번 주 위스콘신 전당대회에서의 연설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석상의 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총격 사건 이튿날 성명을 내고 괴물이 남편을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트럼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전당대회 준비가 완료된 가운데 보안이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I know there's a lot of manpower here, and that's the first step to security. You have to have people, law enforcement present to deter any kind of violence. 공화당은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가 될 위스콘신 전당대회를 통해 대세론을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TV 토론 이후 고령 리스크가 더 불거진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총격에도 살아나 주먹을 치켜드는 강인한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또 경선에서 붙었던 정적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당초 예정과 달리 전당대회에 초청하며 통합 행보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후보 수락연설 메시지도 바이든 공격보다는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총격에도 살아난 극적인 서사가 더해지면서 전당대회 마지막 날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은 화려한 대관식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직후에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또다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현재 CNN이 중계를 하고 있는데 동시 통역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ormer president was shot. An American citizen killed, while simply exercising his freedom to support the candidate of his choosing. We cannot, 우리는 must not go down this road in America.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이 변화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언제나 답이 아니었습니다. 양당의 의회 의원들이 총격의 타겟이 되었을 때이든 1월 6일에 의사당의 폭도들이 난동을 부렸을 때에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한 공격 시도가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주지사에 대한 납치 계획이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폭력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전혀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폭력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국의 정치는 지금 대단히 과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치를 열기를 시켜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치러질 이번 미국 대선은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평화로운 토론의 장이자 정의를 추구하는 장이자 그리고 우리의 헌법과 독립선언서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은 극단주의가 아니라 관용과 예의를 갖춘 그런 정치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든 간에 결코 폭력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조만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을 돌면서 시민들에게 저의 비전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차이는 투표장에서 투표를 통해서 가려져야지 통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국에 대한 비전에 대한 우리의 의견들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총알이 아니라 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통해서 가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국의 갈 길을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이어야 하지 암살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거운동은 평화롭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엄성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자신이 동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분열되어 있게 되면 외국의 세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결해야만 합니다. 우리 미국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의 열정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법치주의를 가지고 존엄성과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맙시다. 우리가 미합중국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잊지 맙시다. 우리가 단결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President Biden speaking from the Oval Office, talking for about 6 or so minutes. CNN's Dana Bash is joining the panel along with John King, Ashley Ellison, David Urban, and David Axelrod. Dana, what do you make of the president's speech? Well, he did what he needed to do to try to calm the very real anger, fear, tension that has been spreading throughout the country since what we saw yesterday, just 26 hours ago. I did think it was interesting that he didn't back down from the call for continuing with the core of democracy.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을 자신이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선거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화당에서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연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한 부분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미국의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저하지 않고 말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화당 지지자이든 민주당 지지자이든 간에 정치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언급을 했죠. 낸시 펠로시 의장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 또한 종교 시설에서의 폭력 사태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폭력들을 비판하면서 미국인으로서 단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이런 연설을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서로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과 항상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들이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일부 세력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하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지적했죠. 미국인들이 분열해서 서로 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가 단결을 해야만 하지요. 슈피로 주지사 그리고 하원 의장 모두 우리가 단결해야 할 때다. 더 좋은 미국인이 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지요.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네,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CNN 동시 통역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정치가 과열돼 있고 이제는 그 열기를 좀 식혀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주의가 아닌 관용과 예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고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를 비난하겠지만 투표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라면서 단결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내용을 들으셨고요. 자,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중 벌어진 총격 사건에 미 대선 판도가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죠. 현재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만 하루가 지났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병원에서는 퇴원을 했는데 위스콘신 전당대회장으로 미리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건가요? 지금 뭐 알려진 거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볼 때도 네. 별 큰 몸에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전에 사건이 나고 나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 2시간 있다 전용기를 타고서 뉴저지로 왔습니다. 뉴저지 자기 골프 클럽으로 가서 하루를 지내고 지금 저도 뉴저지에 있는데요. 네. 방금 전에 2시간 전에 비행기를 타고서 위스콘신 밀워키로 떠났습니다. 이걸 봐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 귀라고 하지만은 네. 총을 맞은 피해자 치고서는 건강 상태 이상 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정을 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을 두고 경호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혹시 대통령 선거 지지 유세하는 현장에 실제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늘 하는 일이 대통령 선거 때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유세를 보면서 내용들을 좀 보고 이렇게 커뮤니티에다 전하고 그게 일인데 네. 사실 유세장에 가보면은 각 당의 후보들이 그리고 또 선거 유세하는 후보들에 대한 경호나 신변을 보호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거나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네. 설명을 드리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검색을 받는 것보다 훨씬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좀 특별하게 경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네. 이번 뉴스를 통해서 볼 때는 이 경호, 신변 보호가 굉장히 좀 허술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비판이 많고 그거에 대한 비밀 경호국에서는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그 비밀 경호국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호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비밀 경호국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떤 상황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냐라는 거를 시작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거에 의해 가지고 뉴스가 지금 퍼지고 있고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경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나오는 부분들은 별로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습 이후에 지지자들에게 괜찮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혹시 담겨 있었는지 확인이 될까요? 공개적인 SNS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메시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메시지는 기회는 왔다. 이제는 아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이 왔으니까 멈추지 말고 싸우고 나가자. 이런 지지층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라라는 이런 메시지가 가고 SNS에 올린 거는 좀 유연하게 네. 자기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그 현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싸우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따르라. 이런 수준에서 SNS에다가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부분이네요. SNS에는 유연한 그런 입장을 밝혔고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기회가 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피를 흘리면서도 저희가 지금 뒤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성저기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들어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이 사진을 SNS에 지금 앞다퉈 게시하고 있다고요. 지금 저 사진, 저런 유형의 사진이 한 4-5개 같은 메시지가 있는 거가 지금 SNS에서 뭐 이걸 터치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하. 저한테 보내지는 공화당의 대의원이라든지 공화당 의원들도 봐라. 이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네. 뒤에 성조기가 있잖아요. 미국을 네. 위해서. 사실 이 사진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연출되고 기획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사진은 기가 막힌 선거판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네. 사진이 되고 있고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판이 흔들렸는데 앞으로의 트럼프 선거는 이 사진 한 장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확산시키고 끌고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 총성에 울려 퍼진 곳이 펜실베이니아주. 이곳이 또 미 대선의 최대 격전지죠. 미국 지금 선거에서 사실 다른 곳은 선거가 없습니다. 네. 이 말씀 앵커께서 언급하신 격전지, 경합 지역인데요. 네. 이 경합 지역 6개 중에서 훨씬 중요한 게 중서부 지역 세 지역, 남쪽의 세 지역인데 중서부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3개에서 더 중요하게 결판이 나는데 이 사건이 터진 펜실베니아는 2016년에는 0.8%로 힐러리를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네. 4년 전에는 0.6%로 0.67%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경합 지역 중에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가 1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네.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진 펜실베니아 버틀럿이라는 곳은 한 20만 명이 사는 하나의 카운티인데 여기에서 유권자 중에 거의 한 70%가 트럼프 지지층입니다. 중산층 이상 백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요 옆이 피츠버그입니다. 피츠버그는 민주당 지역이고 요 카운티가 바로 트럼프의 전략 지역이고 여기에 나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완벽하게 결집을 시켜야 여기서 차별을 많이 내야 펜실베니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직전에 여기에서 이 마가의 깃발을 올리고 미러키로 간다. 이게 바로 버틀럿이라는 펜실베니아의 전략 지역입니다. 네. 자, 지금 뭐 경합 지역에서 주먹을 불끈 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 총격 사건이 어떻습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두 대선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 일단 트럼프에게는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뭐 정말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극대화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효과를 갖는다. 네. 이 목숨을 내놓고 당의 지도자가 저 성조기 앞에서 피 묻은 얼굴에 뭐 이 이상이 없겠죠. 사실 보면은 민주당에게는 좀 불리한 이런 그 공화당의 전당대회 효과에 밀리겠지만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봉착한 후보 교체론 이 여론에 시달렸는데 바이든 개인한테는 약간의 시간을 버는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는 좀 불리하지만은 바이든 후보한테는 당내의 자기 사퇴 여론을 좀 추스리는 그런 시간을 버는 거 아니겠는가. 전문가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건 직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었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방금 전에도 이제 대국민 담화를 또다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바이든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시민 입장에서 방금 CNN 라이브가 이 모니터에 나갔는데요. 네. 지금 시민이 볼 때는 지금 되어진 정치 상황에서 단합을 하고 단결을 하고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A, B 두 개가 자기네들끼리만 통합하고 단결을 하는 거죠. 사실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고 굉장히 잘한 연설, 잘한 코멘트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선거판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지 사실 걱정인데요. 네. 지금은 이전에는 서로 정치적으로 적대 세력이 서로 이기려고 싸우면서 양극화가 됐는데 지금 미국의 형편은 2016년 트럼프 정치가 들어온 다음서부터는 지지 세력마저 극단적으로 갈려져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결집되고 단합돼서 서로 전선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더구나 저 같은 우리 같은 이런 소수의 이민자들이 볼 때에는 이 양극이 서로 결집되고 단결될수록 굉장히 어렵고 공포감이 온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런 사건을 놓고 볼 때도 굉장히 염려가 된다. 유권자의 입장이고 그런 관점이고 그런 의견입니다. 네, 뭐 극단적인 그런 지지 성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중도층도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에는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도층에게는 일단은 동정론이 확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가 연방 형사 기소가 된 다음부터 사법 리스크 때문에 트럼프가 오히려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런 권력에 탄압받는다라는 이런 그 동정론이 더 앞섰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이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도 이 공화당 쪽에 있는 모든 선거판에서는 왜 이런 사건이 났는가? 바이든이나 민주당 쪽에서 우리 후보를 범죄화시켰고 독재다, 권위주의다, 파시스트라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을 맞은 거다, 이렇게 피습을 당한 거다 라는 이런 얘기가 당분간은 더 어필해서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트럼프의 이런 이 강력한 리더십이 어필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이 과거보다 더 좀 분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4개월 정도 남은 미국 대선이 이런 양극단의 정치 현실을 좀 더 부각시켜서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조금 어떤 중도적인 그런 좀 중화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국민 여론은 자제하고 좀 진정하고 정치권이 서로 과열되게 싸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차피 선거는 시작됐고 서로 이기고 지는 것이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한 큰 그 승패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선거판의 싸움이 정치권 내에 서로 이 당과 저 당의 대결이었지만은 이제는 시민사회 각 결집된 지지층끼리의 맞상대가 되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대통령 그 기자회견의 워딩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폭력의 정치, 분열의 정치 이게 트럼프 정치 이후로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격 사건이나 피습이나 이런 것들을 지난 4, 5년 보면은 다 이 사건의 원인을 따져보면은 이런 극단적인 세력들이 표면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선거를 집중해서 보면은 선거판에서는 오히려 조금은 진정되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은 과열되고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현재 분위기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간 용의자는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20살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오는 가운데 이웃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토머스 매튜 크룩스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베설파크 출신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유세장에선 남쪽으로 고작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재작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백인 남성 크룩스가 평범한 중산층 출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크룩스 본인은 공화당원으로 등록했고 어머니는 민주당원, 아버지는 자유주의자로 정치 성향은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창이라는 한 지역 주민은 크룩스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That's what I was saying before. Just because like he wasn't like with the clique, so he was always had a, I guess, target on his back. What do you mean by that? Just being like bullied. 크룩스는 고등학교 졸업 당시 비영리 단체에서 수학과 과학 분야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적도 평균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차분한 성격일 뿐만 아니라 부모는 모두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인구 3만 3천여 명의 조용한 도시인 베설파크 주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Definitely something you weren't expecting. You know, I mean, it's kind of shocking. You wake up in the morning and your whole street's lined up and you're like, what the heck's even going on? And then you turn the news on and you're like, oh, dang. 이번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용의자 크룩스의 아버지가 최소 6개월 전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세 현장 근처에 있던 크룩스의 차량과 거주하는 자택에선 폭발물이 발견됐는데 과거 범죄 이력이나 군복무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초복인 오늘 삼복더위에 걸맞게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는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고요. 낮 동안에도 31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덥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지치기 쉬운 여름철 따뜻한 보양식으로 기력을 보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륙지방은 하늘빛만 다소 흐리겠지만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 산간에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지방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 이상으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는 엿새째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에서는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